조금씩 바뀌니까 보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때 와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파킨슨병을 처음 진단받고 이제 알아야 될 사항. 맨 처음에 이제 병을 진단받으면은 굉장히 서로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없애고 그리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 참 많은 사항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그걸 이제 보충해가지고 다음에 또 말씀을 아마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 그래요. 맨 처음에는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우선 이 진단이 정말 맞느냐부터 이제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이 진단이 굉장히 환자한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정확한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병을 진단 받았을 때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치료가 이제 어떻게 되고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병이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말이죠. 진단을 받을 때 그 전에 다른 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들은 금방 알게 되는 거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환으로 오인돼가지고 몇 년씩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개를 갖다가 적어놨는데 마찬가지로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파킨슨병이 아니고 이런 병일 수도 있어요. 혹시는 파킨슨병이 있고 이런 병도 같이 있을 수도 있겠죠. 대개는 이런 병으로 오인돼서 오랫동안 진료를 받다가 나중에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힘이 빠지니까 중풍을 오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풍 걸려가지고 힘이 없다 말이죠. 한쪽이 힘이 빠진다. 다리에 힘이 없다 말이죠. 등등으로 이제 한의원에서 침이라든지 보약을 먹고 말이죠. 오랫동안 지내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요즘에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이런 정도는 이제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파킨슨병인데 이 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또 떨리는 것 때문에 수전적으로 이제 잘못 치료받는 경우도 꽤 되죠. 관절로 이제 치료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디스크 굉장히 흔합니다. 또 소변 문제가 있어서 남자인 경우에 특히 전립선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파킨슨병에서 이러한 간과의 문제는 흔하고 전립선염으로 오인돼가지고 치료할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방광염 내지는 전립선 문제 때문에 비뇨기과를 같이 다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진단이 되겠는데, 파킨슨병의 진단은 말이죠. 우선 보고 알아야 됩니다. 보고 모르면은 그 다음에는 오리무중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검사들이 정상이고, 그러한 검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병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병이 파킨슨병이다라고 해주는 그런 검사는 여기에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는 말이죠. 혈액 검사에서 파킨슨병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는 다 정상이에요. 피는 혈액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검사에서 정상인데 어떻게 파킨슨병이냐, 이거는 말이 안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서 말이죠. 윌슨병 같은 병들이 파킨슨 증상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 방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은 이건 100% 사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꼭 윌슨병을 검사하게 되는데, 그런 거 빼놓고는 그 혈액 검사는 다 정상을 기대하고 우리가 피검사를 하는 겁니다. 눈 검사를 갖다 제가 말이죠, 가끔 하는데 모든 환자들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눈 검사를 하는 이유는 파킨슨 병에서 눈 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파킨슨 병 말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이상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눈 검사를 하고, 그래서 파킨슨 병에서는 대개는 이것도 정상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뇌를 갖다가 이제 보죠. 사진으로 보는데 CT나 이제 MRI 같은 걸 갖다가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CT나 MRI, 그 다음 슬라이드. 됐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 전에 됐어요. 보세요. CT나 MRI, 이건 파킨 환자의 그 MRI가 되겠는데, 그 CT나 MRI에서는 말이죠, 파킨슨병에서는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MRI를 찍는 이유는 혹시 거기에 다른 병이 의심될 때 우리가 CT나 MRI를 해요. 가령 그 중풍이 말이죠,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걷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파킨슨병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MRI를 합니다. 파킨슨병이 확실한 경우에는 우리는 대개는 MRI를 안 찍어요. 왜냐하면 MRI가 말이죠, 아무리 보험이 나가더라도 그 2, 30만 원은 그 경비가 들기 때문에, 또 병원에 오려면 말이죠, 굉장히 또 시간도 필요한 거 보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 아니면 안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이제 필요한 경우 우리가 MRI에서 이상이 있다라고 예상이 들 때 우리가 이제 MRI를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내가 꼭 MRI를 해야 되겠단 말이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제가 또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RI 하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또 MRI를 해보고 말이죠. 그러는데 MRI에서 파킨슨병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MRI에 이상이 없다고 파킨슨병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파킨슨병은 MRI가 정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볼 때 말이죠, 환자는 분명히 파킨슨 증상이 있는데 환자는 MRI도 정상인데 왜 내가 파킨슨병이냐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도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냐, 검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하는 검사가 이 CIT 스펙입니다. 이 검사를 하게 되면 파킨슨병인 경우에는 100% 이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검사에서는 도파민 세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갖다가 보는 검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CIT 스펙트를 갖다가 말이죠, 제가 환자들한테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굉장히 증상이 경미하고 그리고 그 나이가 젊을 때 말이죠. 젊을 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경우가 좀 드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검사를 하게 되면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이 있는 경우 100% 이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 검사는 이제 현재는 서울대학병원을 하지 않고 있고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이건 연구 차원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지금 소요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연구비로 지금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검사를 하겠습니다. 증상이 없는 그런 경우에 검사를 해도 이런 검사에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검사를 하는 경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제 라크로프라이드 패트라는 검사를 갖다가 우리가 또 가끔 해요. 이 검사는 비용이 100만 원씩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파킨슨 병 중에서 파킨슨 병이 아니고 말을 건드리네요. 파킨슨 증상이 있는데 파킨슨 병이 아니고 파킨슨 플러스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라크로프라이드 패트에서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라크로프라이드 패트를 하는 이유는 이 환자가 파킨슨 병인지 아니면 파킨슨 플러스인지를 갖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끔 시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환자들한테 일상적으로 이제 제가 유전자 검사를 갖다가 제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파킨슨 유전자 검사를 갖다 쭉 해보니까 말이죠.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죠. 1000명 정도에서 이제 우리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여섯 명씩 이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이상을 갖다 말이죠.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파킨슨병 유전자를 갖다가 알고 있는 것은 벌써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우리가 검사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갖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상 있는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환자 자신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손의 문제가 되겠죠. 집에 파킨슨 병 환자가 한 명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지만 그렇지만 두 명이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환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데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도 더 문제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킨슨병 유전자에 이상이 있으면 자손들에게 유전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손들이 말이죠. 대개는 한 40, 50대쯤 되게 되겠는데 환자들이 되게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의 자손들 말하자면 환자의 손자, 손녀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개 한 20대쯤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을 때 말이죠.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유전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절한 조치인지는 마저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집안에 이러한 환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가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단은 고려할 수가 있어요. 하는 게 아니고 고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검사는 알파 시니클린이라는 그러한 유전자 검사하고 라2라는 검사, 그 다음에 스카2라는 그러한 유전자를 갖다 우리가 항상 지금 하고 있고, 또 파킨이라는 그러한 유전자도 우리가 앞으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전자를 갖다가 보관한 그런 분들은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할 거예요.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비밀리에 할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상담을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하나의 예가 되겠어요. 환자 한 분이 오셨는데 연세가 74세입니다. 그냥 보통 파킨슨병 환자시겠죠? 그렇죠? 발병은 71세 때 발병하셨어요. 어느 분과 다를 바가 없는 보통 파킨슨병 환자예요. 우리가 유전자검 했는데 거기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검사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손 4분이 오셔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2명에서 같은 유전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CRT-SPECT 있죠? 그 검사를 시행을 했더니 아직 증상은 없는 것 같아요. 증상 아직은 뚜렷하게 없는 것 같은데 그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전조가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파킨슨병의 예방적인 치료를 우리가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때까지 의학이 얼마큼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저희들이 할 거예요. 그 다음 병에 대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말이죠. 대부분의 분들은 파킨슨병 진단을 갖다가 받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병이 아니다 말이죠. 다른 병이다, 중풍이다 말이죠. 관절염이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다가 괜히 고생만 하시고 병만 키우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쓸데없는 치료 말이죠. 를 판단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병을 갖다가 진단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병을 인정을 하고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여기에서 차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치료가 말이죠. 병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환자들은 말이죠. 굉장히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치료들이 있죠. 이게 병을 없애는 치료는 없어요. 다른 병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 병을 조절하는 거지 절대로 병을 없애는 건 아니죠. 식이요법이 있죠. 운동요법이 있죠. 그 다음에 먹는 약이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 주사 맞아야 되죠. 고혈압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병을 없애는 것은 옛날 흔했던 기생충이나 결핵에 해당되는 문제이지 현대 이런 성인병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직은 그래요. 증상은 개선을 위한 거죠. 혈당을 갖다 낮추고 혈압을 낮추고 그리고 다른 합병증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그게 치료의 주입니다. 파킨슨 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 파킨슨 병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행을 막아보자 하는 그런 시도가 되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킨슨 병인 경우에 이미 상당히 병의 정도는 진행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세포의 80% 이상이 죽은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 억제가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좀 더 일찍 이러한 진행 억제 치료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갖다가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약물 치료. 약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그 좋은 그러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약을 알고 약과 친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싫어도 약과 같이 평생을 지내야 되거든요. 미워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선 약을 알아야 돼요. 약 이름 모르고 말이죠. 몇 년 동안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약 이름 알고, 약 모양도 알고, 내가 전에 타왔던 약하고 이번에 주는 약하고 말이죠. 약이 모양이 왜 바뀌었는지, 색깔이 왜 바뀌었는지 말이죠.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약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닌데, 약이 바뀌어 나왔으면 혹시는 뭐가 잘못됐는지 말이죠. 확인을 할 정도로는 해야 돼요. 약 용량 알아야 되죠? 약 용량이 이게 하나를 먹으라 했는지 하나를 먹으라 했는지 잘 알아야 돼요. 식사와 관계 있는 약인지 공복에 먹어 들은 약인지 등등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약을 먹고 효과가 있는지 아닙니다. 효과가 더 없는데 제가 드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약 중에는 말이죠, 저한테 본인한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효과가 없어 드리는 약도 있어요. 아까처럼 진행 억제를 갖다가 위해서 제가 드리는 약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병의 증상의 효과가 금방 눈에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약을 먹으면서 정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돼. 약을 먹었을 때 내가 걸음걸이가 좀 이게 편해지는지, 손이 좀 빳빳한 것이 좀 덜해지는지, 떨리게 덜해지는지 등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약물의 부작용도 알아야 됩니다. 약을 먹었더니 어떤 약을 먹었더니 내가 속이 좀 거북하다, 머리가 좀 아프다 등등, 이걸 갖다가 면밀하게 그걸 갖다가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부작용이 있으면 약을 갖다가 바꾸든지 아니면 먹는 방법을 바꾸든지 등등을 해가지고 부작용을 갖다가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고생을 해가면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약을 먹는 이유는 내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편하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약이 나한테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약에 대해서 말이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돼요. 우선 저한테 와가지고 비싼 약, 새로 나온 약 찾는 분들이 많아요. 비싼 약, 새로 나온 약이 반드시 나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약이 좋은 약이에요. 저는 오히려 싼 약을 보내려고 해요. 싸고도 같은 효과가 있으면 왜 비싼 약을 먹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으면 말이죠. 부작용이 있으면 약을 바꾸면 그만이에요. 약을 먹어서, 바꾼 약을 먹어서 영구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유의하게 굉장히 조심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약의 중독이라 말이죠. 약을 먹었을 때 한 번 약을 먹으면 약을 못 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약에 중독됐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내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가줘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혈압약을 1년 먹었다 하더라도 혈압약을 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갈 거예요. 파킨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먹은 약은 오늘만 효과가 있지 내일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의 약을 갖다가 먹어야 됩니다. 약물의 중독이 아니고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약을 알고 약과 친해야 됩니다. 그 파킨슨병에서 말이죠. 조금 그 책자를 읽어보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나와 있는 막 그러한 그 글들 읽어보신 분들 중에 그 단백질이 파킨슨병이 좋지 않다는 그런 그 말이죠 글들을 읽고 단백질을 안 먹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그 단백질이 파킨슨병 약물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병 연령도 진행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이지 초기에는 그런 문제 전혀 없어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돼요. 오히려 단백질을 갖다가 안 먹고 막 피하느라고 말이죠. 고생하느라고 고생하면 오히려 병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식사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약을 먹을 때 식후에 먹으면 약물 효과가 약하고 그 다음에 식전에 먹으면 공복에 먹으면 약물이 흡수가 더 완전해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강해져요. 그런 거는 그 있지만 단백질하고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혈압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고혈압은 오히려 걱정을 덜 합니다.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문제예요. 혈압이 낮아서 대개 우리 혈압 잴 때 어떻게 재요? 누워서 재거나 앉아서 재죠? 그런 경우는 정상인데 섰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소위 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지는 기절할 것처럼 눈앞이 팽팽해지고 귀가 멍멍해지고 그리고 어지러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꼭 혈압을 갖다가 재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립성 혈압을 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절해서 다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예방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고혈압이 있어서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냥 무심코 약을 먹고 계시다 보면은 파킨슨병에서는 혈압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킨슨 약물들이 혈압을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혈압약을 갖다가 먹으면서 꼭 혈압을 잘 측정을 해야 되고 전립선 문제, 소변 문제 있죠? 여기에 대한 약물들도 혈압을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그 혈압을 갖다가 잘 측정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누워서 혈압을 재고 서서 1분, 3분, 5분 후에 혈압을 재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돼요. 제가 보고 어떤 일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변비가 또 자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변비에 대한 그러한 치료는 섬유질이 많은 그러한 음식물, 야채가 되겠죠. 과일은 아니에요. 야채를 갖다가 많이 드셔야 되겠고 물을 많이 드시는 걸 권장하는데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변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좀 고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은 하는 것이
장 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약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약물들 중에 파킨슨병을 악화시키는 약물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을 먹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말이죠. 반드시 이러한 약물을 어떤 걸 먹고 있는지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약물들은 이름을 적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면 제가 보고 드셔도 되는 약인지, 드시면 안 되는 약인지, 그런 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변. 자주 소변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특히 밤에 일어나서 소변보라 하는 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이거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제가 적절하게 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녁에 식사를 하시면서 물을 적게 드시고 그 이후로는 물을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잔뇨가 있는 경우 조금 문제가 됩니다. 잔뇨가 있는 경우에는 비뇨기과에 가서 한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항상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선 근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걷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장, 폐 기능을 갖다가 좋게 하고 관절을 갖다가 부드럽게 하고 또 하나는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파킨슨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우울증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잘 움직일 수 있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울증은 약물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파킨슨병은 되게 중장년, 노년, 되게 노년기에 생기는 병이죠. 경제적으로 빠듯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에 생기는 그러한 병이고, 그리고 평생을 가져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물에 대한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병에 대한 이러한 치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염려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열심히 말이죠. 그 문제를 고민해가면서 검사를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것은 안 하고, 약도 가급적이 경제적인 그런 고려를 해가면서 약을 처방을 하는데, 저한테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걱정을 왜 하나 그래요. 항상 와서 대부분 환자들 하는 얘기가 홍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보약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뭐 건강식품 뭐가 있는데 돼야 안 돼요. 보조식품 뭐가 있으면 믿는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자꾸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해가지고 나중에 고생을 자초하시려는지 정말 염려가 돼요. 오늘 여유가 있을 때 조금 절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꼭 치료를 갖다가 더 좋은 치료를 갖다가 필요로 할 때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병이 진행된 경우에 말이죠. 우리가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생기거든요. 수술비용이 대개 한 지금은 뭐 보험이 되기 때문에 한 8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유지하려면 말이죠.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갖다 1000만 원 이상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원래가 물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기도 하셨겠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수술을 하자고 그러면 말이죠. 경제적 문제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계속 고생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약을 먹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해가지고 꼭 합리적인 치료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필요할 때 그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꼭 염두에 두시고 그 약을 갖다가 먹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